일본이 오늘 예상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시행 재칙도 함께 발표했는데 규제 품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노린 거란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도 본격적으로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일 수출규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쌓아둔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순환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향한 후쿠시마 방사능 공포가 커지자 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체육회는 후쿠시마에서 경기하고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선수촌에 공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지난달 4일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따른 양국의 군사정보 교류가 4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날인 2일과 어제 6일에도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가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편지엔 최 씨가 딸에게 거액의 재산을 넘기려 한 정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어젯밤 상륙과 동시에 소멸됐지만 동해안 일대 최대 20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 비가 그치면서 내일은 다시 무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핑의 명소로 알려진 부산 송정해수욕장입니다. 바다를 보면 서핑을 하는 사람들로 육지 쪽 바다가 꽉 차 있는데요. 하지만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 사고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피서철 해양레저 현장을 담았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이 오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 2일의 강요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행세칙이 함께 발표되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가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것은 빗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규제 품목으로 밝힌 불화수소 등 3가지 이외에 이번 시행세칙을 통해서 추가로 규제할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한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포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입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오늘 공포는 지난 2일 강요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공포가 이뤄진 만큼 개정안은 절차에 따라 오는 28일에 발효됩니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을 할 때 그동안 누려온 허가 면제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한 번 더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정한 1,100여 개 전략물자에 대해선 매번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에는 최대 90일이 걸립니다.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일본 정부가 찍으면 개별 허가 대상 품목으로 바꿀 수 있는 이른바 캐치홀 규제도 적용됩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함께 발표한 시행세칙을 통해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품목을 한정하지 않고 우회 수출이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만 밝혀 언제든 규제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예, 이렇게 일본은 오늘 일단 추가 규제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확전을 자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수출 규제를 이제 공식화한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달 규제를 시작한 반도체 핵심 소재도 지금 여전히 수출 허가가 여태껏 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일본의 시행령은 일단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겠죠. 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면서 B그룹 국가로 강등했죠. 예. 우리 기업들로선 화이트리스트에 있을 때보단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졌습니다. 다만 이 그룹에 들어가도 모든 품목을 수입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 거래 기업이 정부로부터 수출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인증을 받았다면 예전처럼 3년짜리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일본 기업 1,300여 곳이 이 인증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은 대부분이 해당돼서 당장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은 뭐 이미 며칠 전부터 예상은 되긴 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곳이 인증을 못 받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실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 중에 그런 기업들과 거래하는 곳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건건히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수출 허가 기간도 지금보다 길어지고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정부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현황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나온 이 시행 세칙, 이건 일본 정부가 사실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규정은 규정이고 실제 운영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기업에 얼마든지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본 경제산업성 보도 자료에 의미심장한 표현이 바로 들어있는데요. 예.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있어 기존 개별허가 3개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우회 수출 또 목적 외로 쓰일 가능성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렇게 굳이 밝혀놨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여론 또 일본 국내 기업들의 반발 가능성을 의식해서 당장 추가 규제를 하진 않았지만 일본 정부의 기조 자체가 변하진 않은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일본이 확전을 자제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실제로 이번에 나온 시행세칙을 어떻게 운영할지 추가로 규제를 내놓지 않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 또다시 경제 보복이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아베 얘기와도 모순이 생기는데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오늘 일본 정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대항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네, 스가 관방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틀에 기초해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경제 보복이나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한 말인데요. 기자회견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日韓関係に影響を与えることを意図したものではなく、ましてや経済報告や対抗措置といったものではない。 예. 자, 이게 뭐 자기들끼리도 계속 모순이 생기고 또 시차에 따라서도 모순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베가 어제 한 얘기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까지 양국 신뢰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베 총리는 어제 기자들이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한 신뢰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이 되니까 이 문제부터 풀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제1조건으로 이 강제징용 판결 상황을 시정하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요. 이런 반응 자체가 이 한국이 뭘 했기 때문에 취한 대응 조치가 아니라 국제 기준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스가 관방장관의 설명과 맞지 않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발표된 시행세칙을 통해서는 일본 정부가 추가 규제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전해드렸는데, 일본에서는 정부가 추가 규제 지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일본 경제산업성 안팎에서는 제3, 제4의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일본의 유력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수출 허가에서 서류보다는 심사의 재량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규제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재량이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무엇보다 이런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기업들 입장으로서는 불안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정부가 내일 수출 규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일본을 우리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빼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종의 맞대응 조치입니다. 일본을 우대국 명단에서 빼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에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전략 물자를 수입할 때 거쳐야 할 절차와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출 규제에 맞설 근본적인 대책은 일본 의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거겠죠. 사실 국내 중소기업 중에도 기술력은 있지만 엄청난 자금과 위험 부담 때문에 개발에 엄두를 못 냈던 곳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실리콘판에 회로를 새기고 뒷면을 깎아내는 게 반도체 후공정 작업입니다. 머리카락 굵기 10만 분의 1 수준으로 미세하게 깎아내야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간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건 일본 업체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중소기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연구원들이 회사에 텐트를 치고 5년 넘게 밤낮 없이 매달린 끝에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남은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양산에 맞는 클린룸에서 다시 하려면 그 장비들이 다 새 거로 다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면 제가 한 6개월 정도면은 충분히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기 위해 이런 기업들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개발된 기술에도 자금을 지원해 제품을 빨리 생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고가 가장 부족한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9월에 제2공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이 안 되는 그런 고객사 공급 물량에는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국산 소재를 생산 라인에 투입하기 위해 시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로봇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부품 업체를 오늘 찾았습니다. 감속기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은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에 영향을 받는 전략 물자에 해당합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조치의 부당성은 반드시 따져야 할 문제이지만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제기한 겁니다. 그린피스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주변국, 특히 한국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졌습니다.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서 심각한 오염이 진행됐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자로 주변 흙을 얼려 만든 빙벽으로 지하수 유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런저런 틈으로 지하수가 흘러들어와 방사성 물질에 오염돼 다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원전의 온도가 오르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또 다른 폭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쏟아붓는 물까지도 지속적으로 오염수의 양을 증가시키는 사정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쌓인 오염수가 111만 톤, 매주 2,000톤이 넘게 생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모아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오염수를 정화했지만 정화 처리된 물에서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쇼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정화하지 못한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해 특히 한국이 방사성 물질 노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일본이 내년 도쿄올림픽 이전에 오염수 처리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고 방류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올림픽 개막까지 1년을 남긴 현재도 오염수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일본 내에서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어제 평화의 소녀상 전시 폐지에 항의하는 내가 소녀상이다라는 퍼포먼스가 세계 각국에서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소셜미디어와 전시 중단 청원 사이트를 통해서 연대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일본 전시 중단을 풀어달라는 국제청원 사이트엔 전 세계에서 2만 5천 명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소녀상 모습처럼 옆자리를 비우고 의자에 앉은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녀상은 표현의 자유란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도쿄신문은 오늘자 사설을 통해 소녀상 전시 취소로 사회의 자유가 위협받았다 논평했습니다. 협박이 날아든 일은 표현의 부자유를 뜻하는 무서운 사태라며 정치인들은 예술가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테러 협박을 비판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논쟁으로 치닫던 이 문제는 미국 뉴욕타임스에도 소개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외친 전시가 되레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예술계도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전시 중단은 정치권이 압력을 행사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한 폭력적 사안이라며 국제문화예술기구인 세계 비엔날레 협회와 국제근현대미술관위원회에 성명서를 보냈습니다. 동참하는 예술인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격스럽죠. 연대 행동은 정말 역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예술제가 열리는 일본 아이치현은 전시 기간에 이어진 협박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전시가 중단된 뒤에도 폭탄을 설치했다거나 직원을 총으로 쏘겠다는 내용의 협박 이메일이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안전하지 않다는 내용의 경고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한국의 자발적 불매운동이나 집회를 혐한에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으니 조심하라. 한국 내 일본 관련 건물에 의심스러운 침입이 있을 수 있으니 대피 경로를 확인하라.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있는 일본인 유학생들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외무성은 지난달 19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 분신 사건 이후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포털 사이트에서도 한국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불안을 호소하는 댓글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중구청의 노재팬 깃발 사건을 다룬 기사에는 불매운동은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 일부 세력들이 한국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조직적 혐한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와 시민을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민족 감정의 폭발이고 인종차별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더 설득력을 잃게 되고요. 혐한의 빌미를 주지 않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국내 저가 항공사 중에 1위인 제주항공이 오는 25일부터 2달 동안 일본으로 가는 비행편을 크게 줄입니다. 인천에서 삿포로로 가는 비행기 78편 등 총 366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에서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 오키나와로 가는 비행편도 적어집니다. 부산에서 오사카와 후쿠오카로 가는 비행기와 무안에서 도쿄와 오사카로 가는 노선도 줄어듭니다. 그런가 하면 진에어와 에어서울 등도 인천에서 출발하는 일본 노선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베가 입을 열 때마다 거론하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 그러나 그 협정으로 들어온 돈이 어떻게 누구를 위해 쓰였는가, 즉 일본의 전범기업이 개입해서 그 배를 불리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저희는 지난 이틀간의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원조로 가장한 8억 달러로 일본이 우리 자원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 정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70년 박정희 정부는 제주도 남쪽 대륙붕지대 이른바 제7광구 개발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그 당시 국민들은 산유국의 꿈에 부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72년 한일 양국은 이 7광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 협력기금 8억 달러를 앞세웠던 한일협력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맺은 독소조항으로 7광구는 30년 넘게 방치되고 있고 심지어 9년 뒤면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1969년 유엔이 동중국해 대륙붕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곧바로 우리 정부는 해저 광물자원 개발법을 만들어 제주도 남쪽에 7광구를 설정했습니다. 대륙붕은 해변에서 깊이 약 200m까지의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을 말합니다.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대륙붕은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습니다. 대륙 연장선으로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7광구 대부분이 우리 소유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와 가깝다며 이른바 중간선 경계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했습니다. 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서 대륙 연장론이 채택됐고 우리가 먼저 7광구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2년 9월 한일 강요회의에서 양국은 7광구 공동개발 원칙에 전격 합의합니다. 그 배경엔 다름 아닌 한일협력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반발하던 1970년 8월 열린 한일협력위 상임위 회의록입니다.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신복 야스기 가즈오 위원이 해양 개발에 대해선 무식하지만 대륙붕 공동개발의 원칙을 정해 양국 정부를 설득하자고 제안합니다. 야스기 위원 제안 석 달 만에 한일 강요회담에선 실무자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강요회의 준비 문건입니다. 우리에게 상황이 유리했는데도 외무부에선 대륙붕 문제로 한일 간 정치적, 경제적 협력 관계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우려합니다. 양국 실무진 입장이 팽팽하던 72년 8월 한일협력위 환영회에서 야스기 위원은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에게 해양 자원은 공동개발이 적합하다고 말했고 김 전 총리는 합시다라며 응답합니다. 한 달 뒤 양국은 공동개발에 합의했고 78년에 정식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87년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개발을 중단했고 7광구는 30년 넘게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7광구 해역입니다. 74년 일본과 대륙붕 협정을 맺을 때만 해도 대륙 연장론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이어진 7광구의 대부분이 우리 영향권이었습니다. 하지만 85년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의 경계를 두고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육지에서 이어진 대륙 연장선이 아니라 육지로부터의 거리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판례가 적용이 된다면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영향권에 놓이게 됩니다. 일본은 이 판결이 나온 뒤부터 공동개발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태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979년부터 87년까지 한일 양국은 7광구에서 7개 공구를 뚫었습니다. 이 중 2곳에선 가스가, 한 곳에선 석유가 나왔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 판례가 바뀐 이후 일본은 공동개발에서 서서히 발을 뺐습니다. 90년대 초 2차 탐사 당시 자료만 검토하더니 2001년엔 아예 탐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010년엔 가능성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공동연구를 종료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중단에 우리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4년 맺은 협정에서 한쪽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개발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조항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한국과 일본의 정부 승인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구조예요. JDG 구역에서 자원 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됐죠. 한일 대륙붕 협정 기한은 2028년, 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협정이 끝나면 일본이 바뀐 국제법 판례를 내세워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산하연구소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일본의 일방적인 중단에 대해 국제재판 제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냈습니다. 협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발 중단 선언을 하고 한 것도 명백하게 그것은 제가 봐서는 이 개발 협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 국제법 위반이다. JTBC 이태경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혐의죠. 특히 전범기업의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와 만나서 관련 정보를 나눴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에 있던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신일철 주금을 대리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의심해왔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 나온 한 변호사가 2013년 3월 양 전 대법원장과 만나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인정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2012년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 협정을 뒤집은 것이라며 강제징용 배상 사건으로 한일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양 전 원장이 김능환 대법관이 판결 전에 귀띔도 안 했다고 불만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한 변호사의 메모 등에선 당시 대법원과 정부 그리고 김앤장이 강제징용 사건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임종원 당시 기조실장과 김앤장의 만남, 의견서 제출 시기 조율, 외교부의 반응, 청와대의 입장 등이 시기별로 빼곡히 기록됐습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공조로 사건은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고 5년이나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에 4차례나 군사정보가 오갔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정보 공유가 어느 쪽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에 따른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고 올해로 5번째라고 말했습니다. 5번 중 4번은 7월 이후에 집중됐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7월 이후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어제도 새벽에 북한은 2발을 발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일본은 지난달 4일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과 안보 등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韓国との信頼関係の下でですね、輸出管理に取り組むことが困難になっていることに加えて 군 당국은 일본 측 요청이 더 많다는 점을 시사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요구했어요, 먼저? 일본 측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실효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일본이 앞에서는 신뢰관계가 깨졌다면서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도 북한 관련 민감한 군사정보는 우리나라와 활발히 교류를 했다는 것이죠. 정부는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데 과연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구체적으로 뭔지, 양국 간에 무엇이 오가는 것인지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는 알려져 있질 않죠.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다는데 구체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동이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새벽 북한이 2발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발사 전 단계부터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 어디서 그리고 또 어디를 향해 쐈는지 위성이나 이지스함, 조기 경보기 등을 통해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궤적 등을 추적해 발사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각자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서로 파악한 정보를 교환하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응하면 군사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소미아에 따른 정보 공유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더블 체크 과정이 될 수가 있겠군요. 보다 정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군사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를 합니까? 네, 공유 방식은요. 협정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담당자가 만나 이중으로 봉인된 문서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암호화된 디지털 기기, 즉 USB 같은 것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만약 긴급하거나 비교적 간단한 정보일 경우 해킹이나 도청이 안 되는 비화기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교환되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면? 네, 물론 이제 2급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보를 교환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이제 지소미아 협정문을 보시면 우리는 군사정보 2급과 3급을 그리고 일본은 용어가 다른데요. 극비와 특정 비밀을 우리와 교환하게 됩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서로 등가, 즉 같은 급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동향 정보가 주로 많은데요. 레이더 등을 통한 미사일 발사 데이터 등이 주로 교환되고요. 또 우리나라는 탈북자 등을 통해 취득한 인적 정보인 휴민트와 또 아무래도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감청 정보인 시긴트 등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인공위성과 이지스함 등을 통한 위치 정보가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휴민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서는 그건 정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만약 정보 교류 요청이 왔는데
이거 뭐 의무적으로 그러면 교류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경우에 따라서는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요청이 올 때마다 무조건 정보 공유를 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실제로 2017년 3월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이를 일본이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소미아를 폐기하지 말고 대신 일본의 정보 공유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일본의 레이더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구는 둥글고 또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보면 그 정확해진다는 좀 강점이 있습니다. 예. 또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북한과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발사 지점에 대신 일본은 낙하 지점 탐지에 강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가진 정보보다는 우리의 정보가 더 요긴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특히 일본이 가진 레이더 정보 등은 사실 한미일 협정에 따라 미국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의 협력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예.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폐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 아무튼 24일이 시한입니다. 예. 그때 가서야 이걸 연장할지 안 할지는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소미아의 유지를 강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보도대로라면 내일 한국을 찾는 에스퍼 장관이 우리 정부에도 같은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오늘 일본을 찾은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 등 일본 고위층에 지소미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에스퍼 장관이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안에서 북한과 중국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소미아 같은 정보 교류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보도대로라면 내일 방한하는 에스퍼 장관은 한국 정부 측에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해온 우리 정부로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한미일 별도 정보보호협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세 나라 사이에는 북핵 및 미사일과 관련해 정보를 나누도록 한 정보공유약정 T4가 있습니다. 2014년 말 체결된 건데 지소미아와 다른 건 한일이 미국을 거쳐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이 약정을 통해 교류된 북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는 2016년 7번, 2017년 11번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유지를 놓고 한미일 세 나라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T4가 중재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어제 경기 안성에 있는 종이상자 제조 공장에서 난 폭발 사고는 10명을 다치게 하고 소방관 1명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건물 지하 1층 창고에는 유해 화학물질인 반도체 연마제가 보관돼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총 면적은 3,500여 제곱미터의 건물. 폭발이 일어난 곳은 지하 1층에 있는 물류창고로 추정됩니다. 바로 위 지상 1층에는 또 다른 물류창고가, 2층에는 종이상자 제조업체가 있었습니다. 물류업체 대표는 지하 1층에 반도체를 닦는 연마제를 보관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어떤 업체들이 이 창고에 연마제를 맡겼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마제는 성분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위험물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공장에서 위험물질을 보관 중이라는 신고는 시청에도 소방당국에도 없었습니다. 위험물 관련된 거는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담당을 하고 소방서 측에도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사고 당시 자동화재 속보 설비로 화재 신고가 들어갔고 처음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려고 지하 창고로 들어가던 순간 갑자기 창고가 터졌습니다. 오늘 합동 감식의 핵심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연마제가 있었는지 불에 잘 타는 다른 물질은 없었는지가 사고의 원인을 풀 열쇠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잔불이 이어져 경찰과 소방당국은 철수한 상태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석원호 소방장은 혹여 창고 안에 사람이 있을까 위험 속에 지하로 뛰어들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야구 선수로 뛰기도 했고 소방관으로 구조와 화재 진압, 행정을 두루 거쳤습니다. 동료들은 책임감이 크고 따뜻했던 소방관으로 고인을 기억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번 사고로 순직한 서건호 소방장은 15년차 베테랑 소방관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남아있을까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실로 들어갔다고 동료들은 말합니다. 지하실은 출구가 적고 어두워 경험 많은 소방관도 구조에 신중하게 됩니다. 석 소방장이 들어간 직후 내부에서 갑작스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실엔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물질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사전에 폭발 위험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소를 찾은 동료들은 석 소방장이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냥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직접 하시는 걸 보고 저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책임감 있으신 분이셨고요. 그런 점들이 그 현장 업무에서도 나타난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후배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후배들은 이제 편하게 있다 가라고 막 맛있게 떡볶이도 먹으라고 간식 같은 것도 해주시고 밥도 직접 이렇게 지어주시고 목소리가 아직도 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은데. 경기도는 1계급 특별 승진과 옥조 근정훈장 추서, 국가유공자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 소방장의 연결식은 내일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집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터널 안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트럭이 멈춰선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창원 2터널에서 4.5톤 트럭을 몰던 61살 광모 씨가 사중 추돌 사고를 내 곽 씨가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어서 평소에도 많이 막히는 곳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창원 1, 2터널에서만 최근 5년 동안 42건의 사고가 나서 117명이 다치고 5명이 숨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낸 걸로 보여지는 옥중 편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언론이 공개한 이 편지가 사실이라면 최 씨가 자신의 재산을 정 씨에게 넘기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라에게로 시작해 엄마가로 끝나는 한 장짜리 편지입니다. 파이낸셜 뉴스는 이 편지가 최순실 씨가 옥중에서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작성된 때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과 추징금 70억 5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입니다. 편지엔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것 없다. 생활비, 아줌마비는 계속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킵니다.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추징금 70억 원을 공탁해놓고 세금을 내면 40억에서 50억 원이 남는다는 셈법입니다. 너에게 25억에서 30억 원을 주려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지 하라고도 합니다. 편지 내용대로면 올해 1월 최 씨가 소유했던 서울 신사동의 미승 빌딩이 126억 원에 팔린 시점과 맞습니다. 최 씨는 건물을 판 돈 중 78억 원을 한 달 뒤 법원에 공탁금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에 대해 최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처음 보는 편지라고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미국에선 경찰이 또다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백인 경찰관이 말에 탄 채 흑인 남성을 끌고 가는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노예를 잡아가는 것 같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기마 경찰관들 사이로 한 남성이 걷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카우보이 모자를 쓴 백인 경관이 흑인 남성을 줄로 묶어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 텍사스주 갤버스턴 경찰은 건물을 무단 침입하려던 도널드 닐리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한 블록 떨어진 경찰서로 이송하면서 수갑에 밧줄을 묶은 채 끌고 가는 방법을 택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곧바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노예 해방 전 남부에서 도망치다 붙잡힌 흑인 노예를 다루던 방식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This is 2019, not 1719. It doesn't matter who's in the White House. We treat our citizens equally. 닐리의 가족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The way that they handled him is disgusting. The family is offended. The family is upset. 논란이 커지자 현지 경찰은 사과했습니다. 다만 같은 일에 재발은 막겠다면서도 해당 경관들은 순찰차가 없는 상황에서 훈련받은 대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했고 한국이 인상에 동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진 기자가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 트럼프는 어떤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전에 트위터에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다. 미국이 제공하는 것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대가로 더 많은 돈을 내는데 동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동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거의 돈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내 요청으로 한국이 9억 9천 달러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외교부는 다른 나라의 정상이 SNS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아직 협상이 공식 시작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부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식 협상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갑작스런 트위터에 대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아직 양국 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신진입니다. 예. 뭐 아신 것처럼 트럼프가 내라고 해서 낸 것은 아니죠. 그 전부터 내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를 더 내겠다고 했다라는 얘기는 없이 단지 더 내기로 했다라는 정도로만 지금 운을 띄워놓은 상태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미국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한 데 대해서 오늘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무역 갈등을 키우는 악랄한 행위라고 맹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역 갈등에서 환율 전쟁으로 바뀐 미중 사이의 충돌이 이제 안보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구상 때문입니다. 중국이 연 이틀 강력하게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이번엔 백악관의 볼턴 보좌관이 직접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볼턴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을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사드 배치 때보다 더한 진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중국이 이미 미사일 수천 기를 배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핵전력 폐기협정 INF 탈퇴 이유의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미군과 한일 등 동맹국 보호를 언급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선 정당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좌시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검찰이 중국 대형은행 3곳을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도왔다는 혐의입니다. 수억 달러, 우리 돈 수천억 원에 이르는 금융거래도 조사 대상입니다. 중국 10대 은행에 대한 제재는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레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 양면 전략이자 출렁이는 시장을 의식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으로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국내 증시는 엿새째 떨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다우지수 등 미국 뉴욕 증시는 1%대로 올랐습니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다소 안정되면서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불안한 반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만큼 앞으로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중국이 수출 효과를 얻은 걸 감안해서 미국이 관세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1910선을 내주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약 1,000억 원가량 주식을 팔았습니다.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 규제 강화를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과 2011년에는 투자 심리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한 적도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도 시장이 수시로 불안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어떤 통화정책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당을 나가면 유승민 의원과 통합을 논의하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었는데요. 안 그래도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바른미래당에 기름을 부은 한마디였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인터뷰가 보도되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보수 통합의 길이라며 다시 한번 자신의 발언을 강조했습니다. 평소 생각입니다. 우파의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그러면서 전제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옛 새누리당 출신들이 자신을 흔들고 있다고 의심하는 손 대표 측은 발끈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내지 유승민 의원 계열과 나경원 원내대표 내지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 당을 갈라놓는 스토킹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대표께서 바른미래당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스토커 노릇을 계속한다면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강조해온 유승민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말에 선을 그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랑은 따로 전혀 드릴 말 수 없습니다. 예,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탄핵 후 탈당했다 돌아온 이른바 복당파 장제원 의원은 유 의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친박계로 분류됐던 김진태 의원은 원내대표의 월권이라며 오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분을 자꾸 건드려 몸값만 높여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피해자의 시신도 못 찾은 고유정 사건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경찰이 진상조사를 해봤더니 총체적인 부실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현장 보존도, 핵심 증거물 확보도, 또 피의자 특정도 어느 것 하나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제주의 펜션. 결정적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었지만 경찰은 폴리스라인조차 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펜션 주인은 사건 현장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펜션 주변 CCTV도 범행이 벌어진 뒤 나흘이 지나서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살았던 청주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물인 졸피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고유정의 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고유정은 경찰에게 전 남편과 펜션을 나와 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수사팀은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제 거짓 진술 또 조작된 문자를 가지고 그 말을 믿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기지국 중심으로만 이런 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청 현장 점검단은 이처럼 초동 조치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단은 박기남 전 제주 동부서장과 동부서 여성청소년과장, 형사과장 등 수사 책임자 3명에 대해 감찰을 의뢰해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주요 사건은 초기부터 본청과 지방청이 함께하는 종합대응팀을 꾸려 수사할 방침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유벤투스를 초청한 주최사 더페스타 측이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회사 정보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사무실의 문도 열 이틀째 잠겨 있어서 피해자들은 이 회사 쪽이 잠적한 게 아니냐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더페스타의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호날두 노쇼 사태 이후 12일째입니다. 계세요. 관계자들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문 앞에 붙어 있던 고지서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임기척은 없습니다. 저희가 근데 못 봤어요. 경기 이후로 못 봤어요. 최근엔 아예 안 오셨어요. 더페스타는 최근 홈페이지에서도 기업 정보를 지웠습니다. 노쇼 사태 이후 2번에 걸쳐 회사 연역과 연락처, 협력사 정보 등이 삭제됐습니다. 언제부터 만들어진 회사인지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알 수 없는 깡통 홈페이지가 된 겁니다. 이들은 사무실을 따로 내놓지는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종적을 감춘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반적인 조사를 마친 뒤에 노빈장 대표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호날두가 출전을 안 하는 걸 알면서도 경기를 추진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겁니다.
로빈장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한 경찰은 축구연맹과 경기장 관계자를 불러 계약 관계를 조사하는 등 더페스타 측의 혐의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어제 부산으로 상륙한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상륙한 뒤에 곧바로 열대 저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빠르게 약해진 건데요. 기상청의 태풍 예보는 태풍이 가까이 올수록 빗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상륙하기 전인 어제 저녁 7시 예보입니다. 기상청은 프란시스코가 오늘 오전 3시 안동 부근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상륙한 지 40여 분 만에 사실상 소멸됐습니다. 예상보다 6시간 정도 빨랐습니다. 보통 예보는 예보 시점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상륙 2시간을 앞두고도 예측이 빗나간 겁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 예보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태풍은 약해졌지만 많은 비구름을 품고 있어 강원도와 경상도에 많은 비를 쏟아냈습니다. 부산에서는 도로가 움푹 파이는 포트홀이 곳곳에 나타났고 강원 향로봉과 설악산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주택가 상가 침수 피해도 3건이 발생했고 야영객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비가 내려 잠시 주춤했던 폭염은 내일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네, 이렇게 8호 태풍은 별 탈 없이 떠났지만 9호, 10호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9호 레끼마는 지금 대만을 향하고 있고 10호 크로사는 일본 본토를 향하고 있는데요. 특히 레끼마는 이르면 주말부터 제주를 포함한 남부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열대 저압부로 바뀐 프란시스코가 비구름으로 흔적을 남긴 사이 일본 남쪽 바다에선 2개의 태풍이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레끼마와 10호 태풍 크로사입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태풍에 눈이 만들어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중 레끼마는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일 중심 최대 풍속이 시속 170km에 달해 강도가 매우 강까지 발달한다는 게 기상청의 전망입니다. 토요일 중국 남부 해안을 지나 월요일 상하이 북쪽 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까지도 태풍은 최대 풍속이 시속 100km에 육박하는 강도 중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로 태풍이 서해에 진출하면 한반도 남서쪽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서해의 해수온은 28도를 넘겨 태풍이 힘을 키우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9호 태풍 레끼마가 대만과 중국을 거치며 지면과의 마찰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중국 북부 지방에 내려온 찬 공기 때문에 태풍의 기세가 꺾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홍콩 시위대에 대한 당국의 대응은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의 테러에 이어서 지난 5일에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시위대를 공격했습니다. 이번엔 날카로운 흉기까지 들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이들이 중국 본토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옷 가운데에는 I love 홍콩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홍콩 춘안과 노스포인트 시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날카로운 흉기와 강목 등을 휘둘렀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강목에 맞아 머리를 다쳤습니다. 손과 다리에 뼈가 드러날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위엔랑역에서 발생한 백색 테러와 비슷한 공격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지 매체는 이들이 중국 본토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남동부 후젠성에서 온 홍콩인 후젠방이라는 겁니다. 시위 당일 오전 이들 사이에서는 검은색 옷을 입은 폭도들이 사회를 어지럽힌다, 강목을 들고 나와 대항하자는 메시지가 돌기도 했습니다. 홍콩 인근 선전시에서 진행된 중국 경찰의 대규모 폭동 진압 훈련에도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홍콩 정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매체 명보는 전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커피에 버터를 넣어서 만드는 방탄커피라는 게 있습니다. 총알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몸 안의 에너지를 지켜준다는 건데요.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는 이른바 저탄고지 다이어트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효과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일명 방탄커피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욕을 없애 체중 관리를 도와준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다이어트 효과를 검증받지 않은 일반 식품입니다. 잠깐 배고픔을 참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오래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버터가 포화지방이니까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고지혈증이 유발되고 나중에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올 수 있다는. 인터넷에선 이렇게 특정 식품을 먹기만 했는데도 체중이 줄었다는 체험 후기가 넘쳐납니다. 커피를 마셔 살을 뺐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삼겹살에 피자에 술까지 먹었어요. 근데 소화가 잘 돼서 그런가? 효과가 있네. 효과 있어. 봤을 때 금방. 그런데 알고 보니 회사 직원과 연기자들이 찍은 가짜 후기였습니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다이어트 효과를 광고하거나 가짜 후기로 소비자를 속인 곳만 373곳이었습니다. 바르기만 하면 체중이 준다거나 가슴 확대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2곳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렇게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사이트에 접속을 막고 가짜 체험기를 올린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기청정기가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필터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공기청정기 35개가 성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35개 중 8개가 표시된 성능만큼 미세먼지를 제거하지 못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는 같은 면적 내 공기청정 능력을 측정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합니다. 정해진 면적의 90% 이상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어야 적합 판정을 받는데 가정용 공기청정기 세대는 50에서 86%, 차량용 공기청정기 2대는 4%, 5%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차량용은 5개 전부가 최소 기준조차 넘지 못해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핵심 부품인 필터에서 CMIT, MIT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잘 알려진 유해물질입니다. 인체에 큰 해를 끼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업체는 모든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심상치 않아서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상한제 도입을 앞둔 분양시장은 예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지난달 초부터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더니 5주 내내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왔지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배경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3개구가 상한제 1순위로 꼽힙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일반 분양을 앞둔 재건축, 재개발 단지도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을 이후 분양 예정이었던 곳들도 이달 안으로 일정을 당기고 있습니다. 이번 달 일반 분양은 2만 8천 가구입니다. 1년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는 청약자들을 먼저 끌어모으려는 겁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열흘 동안 산속에서 실종됐던 조은누리양을 발견해 구조한 육군 32사단 박상진 원사가 충북경찰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조양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군견 달관이에게는 15만 원 상당의 간식이 제공됐습니다. 부대를 이탈해서 탈영견으로 불렸던 달관이는 이번 활약으로 누리꾼들의 지지를 받는 국민 수색견으로 거듭났습니다. 구독자 2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꽁지가 고속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자백을 받는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렸습니다. 영상엔 꽁지가 범행 사실을 캐묻는 모습과 가해자가 이를 시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꽁지는 선처는 없다며 자신의 영상이 성범죄 해결의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차단해주는 무료 앱을 만들었습니다. 문장 패턴 등을 분석해서 사기일 확률이 높으면 경고 음성과 진동으로 알려줍니다. 내일부터 IBK 피싱 스톱 앱을 다운받거나 스팸 차단 앱 후후를 업데이트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국보 223호인 근정전 내부가 오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근정전은 왕의 즉위식과 문무백관 조회, 외국사절 접견 등 중요한 행사를 치른 곳으로 그동안 관람객들이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약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경복궁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네, 모터 보트부터 수상 오토바이, 보드, 카약까지 이젠 튜브 말고도 여름바다에서 흔히 보게 된 레저 장비들입니다. 물 위를 질주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만 위험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서핑의 명소로 알려진 부산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제 뒤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핑 교육을 받고 있고 서핑 보드들도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이 바다를 보면 서핑을 하는 사람들로 육지 쪽 가까운 바다는 꽉 찼습니다. 7, 8월 성수기에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할 수 있는 구간은 80m로 제한돼 있습니다. 여기는 다 수영 구역, 물놀이 구역이고요. 여기가 서핑 구역이고 여기는 이제 육군 휴양소라 해가지고 무대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서핑 구간에서의 안전사고 가능성입니다. 좁은 구역에 딱딱한 보드 수백 개가 몰리면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서핑 구역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보드 위에 다른 보드가 겹치고 보드끼리 부딪히면서 사람이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보드에 허리를 부딪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딪혀서 다시 뻔한 적도 있었고요. 119를 찾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어른하고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책은 잡고 자리다 보니까 사고도 좀 있어요. 서핑 업체들은 서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달라는 입장. 하지만 해수욕 구간을 줄이기도 군 부대 측 양보를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확대하고 발전 방향을 하는 건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자율적으로 어떤 그런 통제를 하면 조금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줄여나갈 수 있는데. 가까운 광안리 해수욕장. 노를 저어 움직이는 패들보드나 카약을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로 모터보트 같은 동력기구도 다닙니다. 위협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이게 멀리 좀 가고 싶은데도 보트를 보고 있으니까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위험해요. 여기 속도 빠르니까 옆으로 지나간 적이 있어요. 대여 업체에서 모터보트를 빌려 타고 바다로 가봤습니다. 달리던 모터보트가 패들보드를 맞닥뜨리자 다툼이 생깁니다. 해양 스포츠 안전 관련 민원이 많아지자 해경은 올해부터 기동 순찰대를 운영합니다. 지금부터 부산 해양경찰이 수상 오토바이 단속을 시작할 건데요. 저희도 이 배를 타고 따라가면서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수상 오토바이 운전 면허를 갖고 있는지 음주 운행을 하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음주 측정과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예, 패스됐습니다. 하지만 반발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맨날 규제만 만들고 단속만 만들고 이래가 무슨 일까지 개발하냐고. 우리 육지에서 음주 단속하고 면허 조회라는 거는 당연하다는 듯이 걱정이 되는데 바다에는 아직 그게 온전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심리적인 저항감이 되게 큰 최근엔 모터가 달린 보드, 즉 제트서프를 타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동력을 이용해 시속 50km까지 달립니다. 하지만 다른 동력기구와 달리 안전검사나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대여에도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레저 안전법에서는 저걸 금지를 못했어요. 동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거는 뭐 음주운전하기라든지 뭐라든지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아요.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해양 레저 관광 인구 1000만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메워야 할 안전관리에 빈 구멍들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차가 넓으니까 별짓을 다 하네. 아이고. 세상 많이 좋아졌구만. 우아하게 넓다. 당신의 비즈니스 마스터, 르노 마스터. 빨리 사러 가세. 방금 유럽에서 도착했다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꿈의 나라에 와 있네. 그는 19세기 메이지 시대 일본을 마음 깊이 사랑했습니다. 작가 라프카디오 헌, 아일랜드계 영국인이었던 그는 일본에 귀화해서 사무라이의 딸과 혼인하였고 이름마저 고이즈미 야쿠모로 바꿉니다. 도쿄 제국대학 교수로 임명돼서 영문학을 강의한 푸른 눈의 일본인. 꿈의 나라와도 같았던 일본 몽이 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갑자기 임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고 갈등 끝에 그는 해고 통지를 받게 됐는데 그것은 유학하고 돌아온 일본인 선생을 고용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푸른 눈의 일본인에게 영문학을 배우는 한편으로는 유망했던 작가 나스메 소세키를 영국에 국비 유학시켰고 그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자 이젠 쓸모가 없어진 서양인을 내쳐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치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외부를 향해서 열린 듯 닫혀있는 그들의 습성까지 한꺼번에 드러내 보이는 사례로 기록됩니다. 라프카디오 헌, 아니 고이즈미 야쿠모는 일본을 지극히 사랑했으나 일본과 영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다만 쓸쓸함으로 기억될 뿐이죠. 사실은 영국 작가의 책입니다. 그가 사망한 지 110여 년이 지나서 한국의 어느 출판사는 그가 일본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인 상황이니 출판사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환상문학을 강조했던 선전문구가 하루아침에 영국 작가의 책이란 선전문구로 바뀌어버린 웃지 못할 아이러니.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작가는 쓰임이 다한 순간 일본에서 내쳐진 동시에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한국에서조차 일본인임을 부정당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 꿈의 나라에 와 있네. 작가 라프카디오 헌. 그는 일본몽을 꾸며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이 일장춘몽이 된 이유는 일본인의 특징이라고 그 자신들도 인정하는 이중적 속내, 즉 혼내를 읽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훗날까지도 일깨워야 할 교훈이라면 교훈이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 극우단체가 소녀상을 바로 옆에 두고 일본을 찬양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1399번째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전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극우단체인 엄마부대가 일본을 찬양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녀상 바로 옆이었습니다. 27년째 매주 수요 집회를 이어온 곳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나오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이들의 망언을 비판했지만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역사의 몰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평화의 소녀상이나 이런 수요 집회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오늘 1399번째 수요 집회에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얀 우비를 입은 학생들이 노란 나비 모양의 손 피켓을 들었고 행여 비를 맞을까 소녀상엔 우비를 씌웠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저 국가나 정부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이 문제 또한 해결되고 위안부 문제도 언젠가 사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화이트 국가 배제할 시간에 소녀상 철거로 찡찡댈 시간에 어떻게 할머님들께 사죄할지 고민하십시오. 가랑비가 내리는 굳은 날씨에도 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에토 보좌관이 과거 한국이 매춘 관광국이었다는 취지의 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한국 의원들을 앞에 두고 한 말입니다. 에토 보좌관은 총리를 보좌하는 6명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민당 현역 의원이기도 합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풀자며 지난 1일 우리와 일본 의원들이 도쿄에서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리 보좌관인 에토 세이이치 자민당 참의원이 일본인들이 과거 주로 매춘 관광으로 한국을 찾았는데 나는 그런 걸 싫어해서 가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조사해봤지만 불법적인 문제들은 없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일본 정계 원로인 가메이 시즈카 전 중의원이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보자며 만든 자리였습니다. 우리 측 인사 5명, 일본 측 인사 7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방문단 단장격이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자리에서 한국은 엄연히 다른 역사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에토 보좌관이 자기 할머니가 한국계라며 아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주선한 가메이 전 의원도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며 개의치 말아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의원은 사과라고 느끼지 못했다며 얼어붙은 관계를 풀자며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 속내를 드러낸 일본 측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일 현재까지 내용 정리, 한일 관계 악화 팩트 정리 이런 제목을 달고 빠르게 퍼지고 있는 글 하나를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몇 분께서도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또 사실인지 좀 팩트체크 해달라라고 네. 저희 팩트체크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게 떠도는 글을 보니까 제목은 조금씩 다른데 1번부터 번호를 쭉 매겨서 현 상황을 정리하는 형식과 또 글 내용이 똑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질만 하다. 또 한국 정부가 불화수소 관리를 잘 못해서 수출 규제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일본 측 주장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마치 근거 있는 분석처럼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가혁 기자, 먼저 글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인터넷 게시판을 넘어서 소셜미디어 또 유튜브 동영상까지도 이렇게 쭉 퍼지고 있습니다. 이 불화수소 관련 내용이 특히 문제로 꼽힙니다. 내용을 좀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이 불화수소 3년치를 한 번에 수입했다.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수입했다가 어디론가 민반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반도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하곤 있지만 크게 양이 확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한국으로 간 불화수소 39톤의 행방이 묘연하고 일본이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본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달 우리 국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도 비슷한데 여기서 나온 39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사들였다가 품질이 나빠서 다시 반품한 양입니다. 통계상으로도 문제 없다고 산업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북한 유입설 근거를 대지 못하다가 일본 정부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발을 뺀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가혁 기자가 지금 말한 그런 내용들이 국내 언론들이 좀 비판적으로 이미 다뤘던 내용인데 이렇게 다시 좀 설득력이 있는 글처럼 퍼지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거를 누가 썼고 그리고 어떻게 퍼진 건지를 좀 확인을 했습니까? 네,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시작은 지난 3일 일베라는 사이트입니다. 네. 한일 상황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과정 정리해준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옵니다. 특히 글 내용 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이 불화수소 3년치를 한 번에 수입했다. 그리고 G20 때 이때 한국 정부가 일본에 해명하기로 했다. 이런 엉터리 정보가 있었는데 이런 정보는 지난달 한 일본 라디오 방송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劣化が非常に早いそうなんですよね。だから貯めておけないんですよ。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非常に多い時はですね、3年分ぐらいに相当するぐらいの量をバンバン輸入してたらしいですよ。これ行き先どうなってんですかと。その回答を G20 までには出してねと言ってたものが来なかった。これに対して対応したんですね。 네, 두 글을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같이 배치를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난달에 일본 언론이 이제 근거 없이 보도한 내용이 뒤늦게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통로로 확인 없이 맞춤형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최초 글 게재된 뒤에 3일 뒤에
다른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이 글이 칼럼처럼 제목과 도입부가 좀 바뀌어서 마치 언론사에서 쓴 이런 칼럼처럼 이렇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페이스북에서는 젊은 층이 주로 쓰는 말투로 바뀌어서 뭐뭐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런 유명 페이지를 통해서 퍼졌습니다. 또 팩트 정리, 총 정리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가공이 돼서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지고 카카오톡으로도 퍼졌습니다. 네, 가짜뉴스가 어떻게 퍼지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예, 첫 키워드는 손가락의 오해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얘기인가요? 어제 저녁 늦게 국회 운영위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당시 정양석,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과 청와대 안보실장이 부딪힌 건데요. 계기로는 손가락이 약간 오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잠깐 영상을 보면 그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저렇게 정양석 의원과 정의용 실장이 고성을 주고받고 표정도 좀 안 좋아서 감정이 쌓였습니다. 그 뒤에 정의용 실장이 정회가 된 뒤에 걸어 나가다가 지금 걸어 나가는 모습인데요. 예. 오른손을 자세히 보면 약간 지금 이 전에도 있었는데요. 약간 아래쪽 방향이었지만 야당 의원석을 좀 향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정양석 의원이 발끈을 한 겁니다. 당시의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왜 손가락질하는 거야 그래? 뭐요? 정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이거 좀 확인 좀 이거? 아니 이거라니 아니 이런 실장이 어디가 있나 그래? 예. 여야 의원들이 말리면서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는데요. 지금 걸어갈 때 손가락을 잠깐 말하다가 습관적으로 약간 야당 의원석 쪽을 향했는데 여기서부터 정양석 의원이 어디다 삿대질을 하냐 라면서 붙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맥락상은 흑기록을 좀 확인하자라는 맥락 같은데 정양석 의원이 나한테 한 얘기인 줄 알고 이거라니 하면서 서로 오해를 가지고 발끈하고 눈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예. 소리를 좀 줄였어야 박성태 기자 목소리가 좀 들렸을 텐데 예. 흔히 얘기하는 삐지가 너무 좀 험악하고 크다 보니까 잘 안 들렸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어제 유한올 기자가 정확히 표현은 안 했는데 정회 중에 뭐 욕설도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방송에서 그대로 전달하긴 어려운데 두 글자의 욕설이었습니다. 정 실장에게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정회 중에 민주당의 이원흑 의원에게 얘기하면서 지칭을 한 건데 이 말이 또 전해지면서 여야가 고성으로 맞부딪혔습니다. 사실 손가락에 대한 오해는 어제 운영위에서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노영민 비서실장. 곽상도 의원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자 저기 정론관 가서 해라. 거기는 면책특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기 가라. 표현은 저기 정론관을 가리키는 모양인데 곽상도 의원이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 삿대질을 하냐 라면서 또 고성이 붙었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 되나요? 예. 물론 뭐 오해가 있겠지만 그만큼 신뢰가 없다는 얘기로도 풀이가 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우리의 오해로 잡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오해입니까? 우리란 우리말의 표현 때문에 오해를 산 건데요. 오늘 뭐 하루 종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직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이 7월에 이야기한 다음 한 달 동안 청와대나 정부에서 나온 거는 죽창과 추경. 뭐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일본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본심이 나왔다, 고백을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라고 붙이는 거라고 해명이 나왔던 거예요? 뭐라고 나왔던가요?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붙인 말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논란이 좀 되자 나경원 원내대표실에서 장문의 설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다 해명 자료인가요? 몇 장 됩니다. 몇 장 되고 얘도 아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운영위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전에 얘기를 하기를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올리신 것을 보면 이런 표현처럼 의미 없는 우리를 습관적으로 덧붙이곤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과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쓴 사례를 6가지를 들었는데 심지어 KBS 규탄 집회에서도 우리 KBS로 표현을 했다. 규탄하러 갔으니 나쁜 감정을 가졌을 텐데 그때도 우리라고 습관적으로 썼다라고 중요 표시까지 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예. 즉 일본을 우리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습관적인 우리라는 표현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 것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사실 우리라는 말이 종종 그 오해를 사곤 했는데요. 지난달에도 한국당의 윤영석 의원이 인터뷰 도중에 우리 일본이라는 표현을 우리 일본 정부라는 표현을 썼다가 예. 역시 비판을 좀 받았었는데 예. 중간에 다른 말을 하려다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넘어갔던 것이다라고 해명했고 들어보면 또 그런 맥락이 맞긴 맞았습니다. 예. 우리라는 이름은 모 은행이 우리라는 이름을 썼다가 다른 은행으로부터 큰 반발을 받았었고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예. 2004년에는 당도 쓰잖아요, 요즘은. 예, 열린 우리당이 예. 약칭을 우리당으로 써달라라고 예. 당시 2004년에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그 당도 그렇고 요즘 또 그 공화당 앞에 우리 붙인 당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공화당이라고 붙였는데 우리 공화당의 경우는 뭐 약칭을 우리당으로 쓰지도 않고요. 예. 2004년에도 기자들이 우리당이라고 안 썼고 열린당이라고 약칭을 많이 썼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껌과 육포 1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청주에서 실종됐던 좋은 누리양을 찾는데 큰 공을 세운 박상진 원사가 오늘 충북경찰청장으로부터 저렇게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박상진 원사가 또 들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면 큰 박스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박상진 원사를 위한 상품이 아니고요. 알겠네요. 달관이? 그렇습니다. 예. 좋은 누리양을 찾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군견 달관이를 위한 간식인데요. 저희가 충북경찰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객검과 육포 등 약 15만 원어치의 달관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예. 사서 박스에 넣어서 줬다라고 했습니다. 달관이가 좋아하는 간식은 박상진 원사랑 충북경찰청이 직접 통화를 해서 뭐 좋아하냐 해서 물어서 챙겼다고 합니다. 다인가요? 예. 그래서 잘 먹었다는 얘기 뭐 그런 건가요? 아마 오늘 갔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관이는 5년 전 군견교육대로 가다가 탈영을 해서 문제견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기까지는 했었는데 그 얘기는 많이 알려진 얘기고. 이번에 좋은 누리양을 찾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워서 15만 원어치의 객검 등을 받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잠시 주춤했던 폭염이 다시 시작됩니다. 충청과 영호남, 제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한낮에 서울과 대전은 33도,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기온이 오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Promise that I'll hold you when it's cold out, when we lose our winter coats in the spring. 'Cause lately I was thinking I never told you that every time I see